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세 여자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라지만 마치 저의 인생은 외길이라고 느껴지더군요. 단 한 군데로만 난 외길 말이에요. 제 자신이 느낀 저의 인생길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과정과 결말뿐이었어요. 어렸을 적엔 크고 작은 일들은 있었지만 평범했던 것 같아요. 왜곡된 기억이 아니라면 말이죠. 저는 재혼을 하였는데 첫 결혼 생활은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어떻게든 맞춰가며 살아보려고 노력했어도 잘 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이 악물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만을 얻은 채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를 맞이해야 했어요. 아이는 없었냐고요? 아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전 남편이 애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이민을 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이혼 후 15년 동안이나 혼자 외롭게 살아왔어요. 당시에는 제가 주부였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 없었으니 양육권이 남편에게 넘어갔거든요. 남편은 제가 아이들과 연락하는 것까지 철저히 관리했고 결국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의 목소리마저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10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자식들은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다행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었고 저에게 참 잘해 주었어요. 남편의 자식들 모두 착하고 인품도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는데 그것만도 너무 고마웠죠. 저는 비록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남편의 자식을 제 자식이다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노력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은 본인 남편의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살았고 아들 부부는 우리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부부와 왕래가 잦은 편이었죠. 남편의 딸은 제가 친엄마가 아님에도 안부 연락을 자주 해주었어요. 사랑 많은 애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덕에 저는 남편과 재혼한 후 가슴이 따뜻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재혼하면서 갑작스럽게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생겨서 초반에는 조금은 낯설기도 했지만 늘 제가 꿈꿔왔던 가정이어서 그런지 이런 북적거림과 약간의 어색함도 금방 적응이 되었고 마냥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갑자기 생긴 시어머니라 그런지 한참 동안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시아버지인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혼자만 받다가 나와 결혼을 하고부터는 며느리를 전만큼 잘 챙겨주지 못하니 며느리가 약간 서운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며느리 얘기가 나왔는데 저 혼자 그렇게 느낀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그게 느껴진다는 말을 했거든요. 며느리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저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더욱더 며느리를 챙겨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조차도 며느리는 썩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무언가를 할 때는 꼭 제가 방해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주방을 차지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저는 며느리가 힘들 것 같아 함께 하려고 했지만 마치 거추장스럽다는 듯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식구가 많으니까 같이 음식 준비를 하자꾸나. 너 혼자는 힘들잖니. 힘들긴요. 원래 늘 하던 거예요. 어머님도 아버님께 가서 쉬고 계세요. 그래도 그게 말이 되니? 너 혼자 이 많은 찬을 준비하게 두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네가 여기서는 너무 무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거란다. 내가 보조라도 좋으니 편하게 필요한 건 이야기해 주렴. 어머님께서 이러는 게 더 불편해요. 아버님이랑 남편 앞에서 제가 어머님께 어떻게 보조를 맡겨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누가 좋게 여길지요. 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절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했던 일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건데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제 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건 부지기수고 제게는 단 한 번도 가벼운 미소조차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게는 정말 최소한의 예의만 보여주기 식으로 차리는 느낌이랄까요? 그걸 온전히 감당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며느리와 남편의 아들이 일 때문에 손주들 케어가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그날 염치 없지만 부탁한다며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부탁이라는 것을 하기에 너무 기분이 좋고 들떠서 흔쾌히 손주들을 퇴근하고 올 때까지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너무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손주를 집으로 데리고 와 남편과 놀아주는데 제가 아이 간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소파에서 장난을 치다 떨어져 거실 테이블에 살짝 팔꿈치를 찍었는데 상처가 들고 말았어요. 너무 놀란 마음에 급하게 상처될 때 바르는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아이를 제대로 못 본 것 같아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때의 당혹스러움과 미안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심하게 다친 것이 아니라 그런지 아이가 울지도 않고 되려 제게 괜찮다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잘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즈음 며느리가 퇴근하고 왔는데 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투정을 부리나 싶어 그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들을 지켜보는데 아이가 며느리에게 귓속말을 했고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쏘아보는 듯한 눈빛으로 흘깃거렸어요. 저는 제가 오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제게 와서 아이가 다쳤다던데 맞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식을 준비해 주려고 잠깐 주방에 간 사이에 아이가 소파에서 놀다가 떨어져 팔꿈치를 다쳐서 살짝 상처가 들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손주를 봐준 저를 의심하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더라고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어찌나 다행이던지 한참 침대나 소파를 보면 방방 뛰기 좋아할 나이라 주방으로 가기 전에 예쁘게 앉아있는 거라고 이야기는 했다만 놀이 욕구가 강하니 안 보일 때까지 말릴 수는 없었어. 그래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괜찮다고 하더구나.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남자애라 워낙 장난이 많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안 되는데 그게 뭐 마음처럼 쉽나요? 놀다 보면 다치는 일은 늘 일상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외부가 아니라 부모님께 맡기는 거지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며느리. 퉁명스러운 며느리의 대답에 저는 부모님께 맡겼는데 다쳐버렸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건가 싶어 기분이 언짢아지더라고요. 내색하면 속 좁은 사람밖에 더 될까 싶어 꾹 참았네요. 저에게는 그렇게 무뚝뚝하게 대답해놓고 돌아가기 전 남편에게는 더없이 상냥한 말투로 오늘 너무 감사하다며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모습이 더 기분이 상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함께 사는 내 님이 아니니 그냥저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윗사람인 제가 이해해야지 별 수 있나요? 남편에게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좋은 관계를 괜히 저 때문에 망치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냥 제가 며느리와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마음먹었죠. 남편과는 여전히 부부 관계가 좋았고 그렇게 남편과 달달하고 행복한 신혼을 2년째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늘 좋은 날의 연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제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제가 해주는 버섯 전골이 꼭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미루고 미루다 버섯 전골을 끓여주기 위해 집 근처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마트의 근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차들이 빠르게 다니지 않는 편이었죠. 그래서 길을 건널 때 저도 주변을 살피는 것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신호만 보고 바뀌자마자 길을 건넜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자마자 속력을 올리며 달리던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정신을 잃거나 머리를 다치진 않았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죠. 하지만 차종이 세단이었던 탓에 다리가 크게 다쳤어요. 부딪히자마자 주저앉았는데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발가락 까딱하는 정도의 움직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자신이 냈다는 것에 많이 놀랐는지 얼굴이 새하얗게질려 아무것도 못하고 울면서 전화통화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던 시민분이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검사를 통해 제 상태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절망감에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 속절없이 쏟아졌습니다. 다리뼈가 모두 으스러졌고 의사의 말로는 제가 걸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하늘도 무심하지. 이제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보다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추악한 죄라도 저질렀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은 통증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자신은 큰 사고에도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걸로 아주 조금 위안 삼아야 했어요. 차라리 뼈가 반으로 동강이 났다면 그나마 현 상태보다는 나았을 텐데 으스러져 버린 상황이라 몇 번의 수술과 입원은 물론 누워서 침대 생활을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꽤 흐른 뒤에는 남편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더군요. 간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넘도록 저는 누워서 지내야 했고 그런 저를 남편이 다 케어해 주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제 대소변까지도 다 받아줬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건 물론이고 수치스럽고 창피했어요. 무슨 그 나이에 그러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부끄럽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남은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조한 부부라고 해도 치부가 있는 거니까요. 남편도 얼마나 비이상하고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조그맣게 사업을 했었는데 제 간호에 집중하다 보니 사업마저 위기가 찾아와 휘청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너가 자리에 없으니 일이 잘 돌아가기 만무했던 거겠죠. 결국 회사에 위기까지 찾아온 뒤에는 남편은 제 간호를 포기했고 대신 사정을 이야기한 뒤 며느리에게 제 간호를 부탁했어요. 물론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겠지만 남편이 다른 사람이 집에 드나드는 게 좀 찝찝하다고 하였어요. 제가 걸을 수만 있다면 좀 괜찮을 텐데 누워만 있다 보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를 못할 거라면서요. 그래서 어렵게 며느리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저는 그 전의 기억이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던 터라 며느리가 너무 불편했지만 며느리는 생각보다 제 병간호를 성심성의껏 해주었어요. 그간 제가 며느리를 오해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고 생판 남인 저를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살뜰히 챙기는데 그저 고맙기만 할 따름이었어요. 대소변을 받아주는 것도 미안한 마음은 남편과 같지만 아무래도 같은 여자인지라 조금은 더 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했고요. 며느리가 조금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어쩜 이렇게 병간호를 잘해주느냐고 물었는데 며느리도 제가 편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꼭 병간호를 해본 사람의 손길 같더구나. 이질감이 전혀 없었어. 내게는 너무 고마워.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아주 늦은 나이에 재혼해서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나를 이렇게 정성으로 챙겨주다니 말이야. 남편이 해주는 것보다 더 편하다니까. 나도 참 주책이야. 저희 친정엄마가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셨어요.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병고안했어요. 결국 돌아가셨지만요. 아유, 나 때문에 옛 기억이 많이 떠올랐을 텐데 미안하구나. 많이 힘들었겠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걸요. 되려 덕분에 엄마 생각이 떠올라서 좋아요. 제가 열심히 간호해 드릴 테니까 어머님께서도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뿐이에요. 며느리가 성격이 좀 쌀쌀맞고 매정한 줄만 알았던 지난날 그건 다 제 착각이었어요. 며느리가 병간호를 해주는 시간 동안 며느리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를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은 사실은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긴장이 많이 돼서 그랬던 거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며느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면 그런 오해는 안 했을 텐데 며느리와 오랜 시간을 나누다 보니 새삼 깨닫는 게 많았어요. 그렇게 간호를 받으며 지내는 동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몸이 호전되기는커녕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더 센 진통제를 복용해야 했죠. 그래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전반적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이 세져서 그런지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도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더 특이한 건 잠을 잘 때면 항상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제가 뛰어다니고 점프도 하고 앞구르기까지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제 소망이 담긴 이 꿈이 하루빨리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매일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계속 같은 유형의 꿈을 꿨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왜냐고요? 제가 잠이 들어있던 사이에 요양원에 오게 되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제게 언지를 주지 않았기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도 잠에 취해 있다 보니 단편적인 기억은 났지만 그 기억들이 쭉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온 것 같은 기억이 꿈인지 모르겠는 장면들만 얼핏 생각나는 게 전부였죠. 제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상황이 모두 꿈이라고 생각해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반복했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요양병원에 온 뒤로 저를 보살펴주는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가족한테 연락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요양보호사는 제 며느리의 부탁이 있었다며 가족들과는 전화도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약속이기에 가족과 전화 한 통 한 번을 못하게 해주는 건지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낯선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울고불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요양병원에서는 진정제나 수면제를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저는 점점 바보가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투여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에 복종하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제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이 요양병원에 버렸다는 현실을 말이에요. 그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는 물론 화가 많이 났어요. 욕도 하고 탄식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 고마워졌고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겠지만 혈혈단신인 저를 어디 섬이나 산에 버리지 않았구나. 돈이라도 내주면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곳에 보내주었구나 하는 마음에 고마움, 안도감이 들었던 거예요. 생판 남을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계속 병간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제 처지를 알기에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저를 지킬 사람은 오롯이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받는 재활치료를 정말 이 악물고 악착같이 받았어요. 어떻게든 다시 걷겠노라 하는 심경으로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치료사의 도움과 제 의지만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활활 타오르는 의지가 생기니 삶에 대한 의지도 함께 생기더라고요. 간절함이 왜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활을 받았고 그 덕에 저는 보행보조기의 도움을 받아 2다리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숙하지만 한 발씩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인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진 않았을까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못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찾지 않았어요. 어차피 버려진 모습으로는 앞에 나설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해봤자 뭐가 바뀌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연락하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던 거예요. 제 원동력에 가속을 붙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1년 그리고 또 8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지팡이만 집어도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쾌차를 하게 되었어요.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 저를 걷게 만든 거예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보행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요양병원에 자진퇴소를 신청했습니다. 입소와 퇴소는 본인 및 보호자 의사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드디어 저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살던 그 집으로 향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생활한 기간이 2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제가 살던 집은 똑똑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함께 살던 그 집은 다중주택이고 남편이 집주인이라 2층은 우리 부부가 쓰고 반지하는 세를 줬었기 때문에 대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그때도 여전히 열려 있었죠.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참, 남의 집을 몰래 침입하는 것도 아닌데 온몸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그래서 제 발걸음은 더더욱 조심스러웠죠. 당시가 여름이라 대문뿐 아니라 현관까지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막상 남편과 마주하려고 하니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하나도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신발장 앞에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바보처럼 말이에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신발을 벗은 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청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집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 기척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거실 소파에 몸을 숨기게 되었죠. 납작 엎드려 주변을 살폈는데 주방에 있던 사람은 며느리였어요. 남편은 안방 바닥에 앉아있는 게 빼꼼히 보였죠. 저는 남편이 방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방으로 가기 위해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주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친 탓에 좀 더 소파에 몸을 밀착시킨 채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어요. 첩보 영화도 아니고 왜 못 갈 곳을 간 것도 아닌데 왜 도둑처럼 몸을 숨기나 싶겠지만 저는 며느리가 요양보호사에게 했다는 부탁이라는 것 때문에 며느리를 남편보다 먼저 마주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보는데 며느리가 제 남편 옆에 딱 붙어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응, 임자, 식사하러 가지. 며느리는 제 남편을 여보라고 칭하며 말하고 남편은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환장하겠는데 남편이 미소를 띤 채 며느리의 뺨을 부비는 것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마치 신혼부부라도 되는 마냥 하하호호거리며 손을 잡고 주방을 향해 가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아무리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지만 지금 그 상황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의 모습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어요.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뺨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며느리의 뺨을 쓸어내릴 때의 눈빛마저도 사랑이 가득한 눈빛임을 제가 똑똑히 보았다고요. 저는 남편과 며느리의 행각을 보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이 두 것들이 아픈 저를 병원에 쳐넣고 새 살림을 차렸다는 걸요. 더 나아가 제가 아프기 전에는 분명 며느리와 거리를 두었는데 그게 설마 하니 둘의 관계를 애써 감추기 위함이었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식탁에 나란히 앉아 남편의 밥그릇에 찬을 챙겨주는 며느리의 모습까지 보게 되자 저는 눈앞에 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방으로 곧장 쳐들어가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다 쏟아붓고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쥐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야 이거사, 잘 먹던 약까지 바꿔가며 종일 잠에 취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잠든 채로 요양병원에 집어넣은 이유가 다 이거야? 당신도 제정신 아니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어떻게 며느리랑 이런 난잡한 짓을 벌여? 이따위 짓이나 하려고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은 거야? 이 못돼 처먹은 인간아. 어머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니까 거 하는 변명이나 듣게 생겼어? 내가 2년을 그곳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이 쓰레기만도 못한 년놈들아. 어머님께서 오해하신 거라고요.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 좀 놓고 이야기하세요, 제발. 아버님께서도 놀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꼴이나 보려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그렇게 지낸 줄 알아? 이 못된 인간들아.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2년 동안 요양병원에 갇혀있던 세월이 억울하기도 했고
이럴 거면 왜 나랑 재혼까지 했던 건지 답답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을 때 자기들은 저를 버린 채 희희낙낙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요. 제 감정이 극에 달해 한참을 물불 안 가리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쳐버렸던 거죠. 그런데 제 이런 모습에 나서서 화도 내지 않고 말리지도 않던 남편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하더니 울음이 점점 격해졌고 그러다 바지에 실수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도 멈춘 채 어벙벙해져서 서 있는데 며느리는 그런 저를 살짝 미쳐 제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더니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다가가 그 일을 괜찮다고 마치 엄마처럼 달래더니 남편의 울음이 진정되고 나니 그이가 실수한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화장실로 가서 뒤처리까지 다 하는데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아 한참을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남편을 다 챙기고 난 뒤 다독여 안방에 들여보낸 뒤 저에게 다 털어놓겠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먼저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실은 아버님께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2년째 앓고 계시고요. 2년째라니.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지난 세월이 그만큼이야.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치매라는 거야.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재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사고를 당했던 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사고를 당한 뒤 수술과 입원을 반복할 동안 아버님께서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셨는데 평소 철두철미한 아버님이셨기에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님의 증상을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아마 어머님께서 집에서 침대 생활을 할 때까지는 티가 많이 안 났을 거예요. 저도 그때는 가벼운 건망증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심해졌다는 거니? 왜 나는 남편의 가벼운 증상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거지? 아버님의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슬슬 느끼기 시작한 때는 어머님께서 약을 바꿔 드셔서 한동안 잠에 취한 듯이 주무실 그 시기쯤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너무 당연하고요.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버거웠던 때잖아요. 아버님의 증세가 심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많은 검사 끝에 단순 건망증이 아닌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경도 인지장애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그럴 리가.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니? 그때 왜 알려주지 않았어? 죄송해요. 차마 어머님의 사고로 아버님께서 치매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어요. 치매 걸린 아버님과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 두 분을 제가 다 모시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남편과 그 스킨십은 뭐야? 네가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잖니? 그건 아마도 아버님의 기억이 멈춰있는 듯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 끊이질 않았어요. 며느리가 아픈 저를 요양병원에 보낸 뒤 저를 대신해서 남편의 수발을 그동안 다 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애정이 담긴 행동을 나눈 이유 또한 남편이 저와 함께했던 신혼생활이 기억에서 많이 멈춰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자신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라고 몇 번이고 알려주었지만 그럴 때마다 혼란스러워하며 이번처럼 울면서 바지에 실수했고 저를 찾겠다며 집을 몇 번이나 나가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남편을 위해 제 역할을 대신 다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며느리는 제게 그동안 요양병원에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며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면회를 가지 못한 건 저 혼자 가게 되면 당연히 어머님께서 아버님은 오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아버님은 잘 지내는 거냐고 안부를 물을 게 불보듯 뻔한데 그럼 사실을 털어놓아야 하잖아요. 제가 진실을 말하게 되면 어머님께서 죄책감을 느끼시고 힘들어하실까 봐 그래서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힘든데 왜 그 긴 시간 소가리를 했어? 나한테도 알려줬었어야지. 그랬어야지. 다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었는데 어디에 말도 못하고 너도 숨기느라 챙기느라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어머님,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어머님 꼭 찾아뵙고 다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차도가 보여서 금방 호전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많이 고단한 삶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다시 내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마음뿐이었는데 도리어 제가 큰 잘못을 했네요. 며느리는 제가 죄책감을 느낄까 염려되어 숨겨놓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더 큰 죄책감을 안고 버티며 지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며느리와 남편을 불륜으로 몰아 난리를 친 게 너무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며느리는 다 이해한다고 애초에 자신이 단추를 잘못 꼈던 것이라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모습이 맞았다고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오해하고 원망하던 제 자신이 너무 밉더라고요. 모든 오해를 풀고 나서 보니 그제야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고 지쳐 있었고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며느리의 젊음과 예쁨은 온데간데 없었죠. 찌들었다고 하나요? 고된 일에 치여 삶의 재미를 잃은 행색만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를 생각하니 울컥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더는 며느리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제 제 몸은 다 회복되었으니 남편의 곁에서 계속 이 고된 생활을 할 필요 없다고, 앞으로 제 일이니 제가 하겠다고 티끌만한 미련도 남기지 말고 남편의 곁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끝까지 제 안위를 중요하게 여겼고 제 건강을 먼저 걱정하더군요. 몇 번의 상황을 겪어본 바로 며느리의 성격을 판단했던 제가 너무도 어리석었습니다. 어떻게 이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색안경을 낀 채 바라보았을까 후회가 됐어요. 이 모든 일을 겪고서야 며느리는 쌀쌀맞은 게 아닌 말이 없고 우직한 것이었고 또 속이 무척 깊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평생 함께하기로 혼인하면서 약조했기에 비록 신혼의 추억은 짧지만 아이가 되어버린 남편과 또 다른 추억을 쌓으며 보내려던 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며느리의 모습에 큰 감동을 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인데 자신의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탓하는 며느리가 가여웠고 저와 남편을 어떻게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키기 위해 애써준 모습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우리 부부 때문에 그간 너무 고생이 많았구나. 미안해. 이제 나도 건강을 다시 되찾았으니 원래 네가 하려던 일을 하렴. 남편을 떠나 네 삶을 다시 찾아. 그간 나를 대신해서 남편을 돌봐줘서 고맙구나. 이 은혜는 내가 두고두고 갚으마. 말씀은 감사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치매 걸린 아버님의 수발을 어머님 혼자 들게 할 수는 없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왜 내가 못 믿어 그러니? 걱정 마.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면 변함없어. 앞으로 내가 잘 보살피면서 지낼게. 그니까 아가, 너도 예전에 예쁘던 모습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구나. 지금은 너무 야위었어. 어머님 말씀의 뜻은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혼자서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머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노력 끝에 다시 얻게 된 그 건강이 또다시 안 좋아지실까 염려되는 마음 때문이에요. 부디 저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어머님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다사다난한 날들을 보냈을 제게
치매 걸린 남편의 수발을 혼자 들게 할 수는 없다며 완강하게 피력하던 며느리는 끝까지 절 생각하고 또 배려해 주었어요. 진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 며느리를 위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미련하게 몇 년 살아보지 않은 치매 걸린 남자의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냐고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오랜 세월 함께하지 않았지만 사랑만으로 남편을 보살피려는 제가 멋지다고 칭찬해 주실 수도 있겠죠. 저는 아이가 된 남편의 반려자로서 평생 함께할 것을 선택했어요. 그 결정을 한 것은 며느리의 덕이 크죠. 아픈 사람을 간호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런 힘든 속에 제 편이 있고 또 저를 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요? 저는 비록 며느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이번 일을 통해 며느리의 강인함과 선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런 소중한 사람과 앞으로 어떤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 거예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애청자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부디 저와 며느리의 선택을 긍정의 시선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5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뚜렷이 보이더라고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그리고 덧붙이자면 사랑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선한 사랑 가득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 꼭 원하는 바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